자, 오늘 오랜만에 국제 정세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 9월 달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9월 달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 가지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승절 있죠. 자, 전승절이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WLFI,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이 출시가 됐습니다. 9월 1일에 출시가 됐고요. 전체 물량이 다 풀린 건 아니고 프리세일 한 20% 정도만 풀렸죠. 앞으로 더 풀릴 수가 있다라는 건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프리세일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이어서 만약에 본전을 좀 뽑으셨을 분들은 뽑았을 수도 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10조에 시작을 하는 거고, 오피셜 트럼프는 시가총액이 100억에서 한 3, 4조까지 갔다면, WLFI는 높은 가격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극과 극입니다. 낮은 가격에서 시작하는 것과 높은 가격에서 시작을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고, 아마 큰 변곡점의 구간일 수 있는데, 시간은 조금은 있을 수도 있어요. 당장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도, 변곡점의 구간은 확실하다. 변곡점. 상방 쪽으로 튀거나 하방 쪽으로 튀거나 둘 중 하나인데, 뭐, 박스권은 단기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는 없거든요. 전승절 끝나자마자 갑자기 폭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박스권, 무난하게 박스권 유지하지 않을까. 박스권 유지하면서 아마도 단기적인 알트들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알트는 기존 구 알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월드코인 막 이런 것들 말고 신생 코인들, 구 코인들 말고요. 신 코인들 있죠. 그런 것들은 좀 변동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기존 알트코인 시장과는 좀 별개의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신생이니까 고점 자체도 형성이 안 됐고 그리고 비교적 물린 사람들도 적단 말이죠. 그래서 초창기에 고점 찍으면은 고점 찍기 위해서 찍기도 수월하고 특히나 선물 요즘에는 선물 거래 위주로 움직여요. 국내 거래소에는 선물 거래가 없죠. 근데 해외 쪽에서는 특히나 선물이 그냥 무조건 필수로 움직이고 알트코인의 그 변동도 선물이 가장 큰 영향을 또 이제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좀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전승절이 있다. 오늘 좀 이제 이거 말씀드리려고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찌라시도 사실 그 백악관 앞에서 나왔던 모습은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괴리감이 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어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확실히 엄청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게 막 녹화된 영상이 아닌 이상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인 게 아닐까요? 그것 또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푸틴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한 게 뭐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약에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온다면 휴전을 생각할 수 있다.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사실 좀 리스크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는 거죠. 전쟁 중인 국가에서 이거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마치 우크라이나의 키이브였나요? 키이우? 그쪽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과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했을 때 휴전하려면은 이제 뭐 평양으로 가거나 뭐 서울로 가거나 서울이라고 하면 좀 괴리감이 좀 있을라나? 부산으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장기전을 했을 때. 그래서 거의 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무엇보다도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마치고서 이렇게 갔습니다. 왔죠, 푸틴 대통령이. 근데 지금 전승절에서는 갑자기 북한이 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중러 연합 3차 세계대전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권한은 북한한테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왜냐하면 핵을 보유중기 국가고 지금 북러 조약까지 맺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평화 통일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무난하게 전쟁하고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북한도 뭐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전쟁에서 뭐 이제 완전히 뭔가 협상 카드를 만들어 버리는 무기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무기라는 게 뭐 신무기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협상 카드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 이제 북한에 대한 입장이 안 나왔었는데 북중러가 갑자기 강조가 됐습니다. 전승절에. 특히나 전승절도 이건 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1, 2차 세계대전 뭐 국방부에서 전쟁부를 바꿨다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닌 게 전승절도 관련이 있죠. 예전에 일본이랑 중국이랑 전쟁을 엄청 크게 했습니다.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였고요. 대만도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참 신기한 게 중일 전쟁. 그때 이제 일본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승절에 왜 얘기를 했냐 이 얘기를 우리 미국이 중일 전쟁 때 우리가 도와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이랑 프랑스도 도와줬죠. 그때 당시에 중일 전쟁 당시에 중국을. 그때 이제 일본은 엄청났습니다. 군사력이 엄청났고 사실 뭐 이제 군함 같은 것도 없는 나라들이 많았는데 항공모함만 7대가 있었으니까 러일 전쟁까지도 승리를 하고서 일본이 그런 상황이었죠. 어. 근데 이제 중일 전쟁에서 미국에서도 도와주고 영국, 프랑스도 도와주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더 큰 전쟁이 났던 게 바로 이제 태평양 전쟁이란 말이죠. 태평양. 이때는 이제 일본이랑 미국이 싸우게 되죠. 중일 전쟁을 하는 도중에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나마 일본에서는 한반도라 여기 만주까지 그리고 여기 대만까지 먹어놓은 상태여서 그나마 좀 이제 진출로가 그래도 수월했다. 특히나 중국 쪽에 진출하는 것도 수월하기도 했고 다만 이제 연료를 미국 쪽에서 끊어버리니까 연료를 어떻게 뭐 채굴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전쟁으로 좀 이제 해결한 것도 있었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 기름이 나는 국가들을 먹어버리자라는 생각으로. 근데 하지만 가로막고 있었던 게 바로 이제 그 필리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고 미국의 식민지를 건드린다라는 거는 미국을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과 전쟁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분석은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랑 설마 전쟁을 하겠어라는 입장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양면 전술이라고 해야 되나?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두 가지를 동시에 해버렸어요. 어떤 거랬냐? 일본에서는 진주만, 이쪽에서 이제 미국이 아시아까지 진출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진주만 공습을 했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바로 필리핀을 넘어서 동남아시아를 순식간에 점령을 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식민지를 그대로 흡수를 해버렸습니다. 동남아를 접수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동남아시아도 식민지 국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타이밍이 딱 좋았던 게 독일 있죠. 독일. 2차 세계대전 독일 히틀러. 그때 당시에 독일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서 그 식민지를 보유 중이었던 나라들이 이 동남아시아를 관여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전쟁 중이니까 관여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먹은 것도 있었고 일본 입장에서는 필리핀만 어떻게 하면 필리핀은 그건 미국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뭐 될 것 같았는데 진주만 공습을 정말 예상치도 못한 것들을 강행해 버린 거죠.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게 바로 이때는 태평양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에 일본은 중국과도 전쟁을 했고 미국과도 같이 전쟁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러일 전쟁도 있었고 소련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의 상황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지켜보기도 했었고 특히나 이제 독일과 일본이 이제 어느 정도 연합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샷아웃을 했기 때문에 소련에서도 이 일본 전쟁에 있어서 굳이 간섭을 안 했습니다. 소련도.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승절 가지 마라. 일본 입장에서도 좀 뼈아픈 기억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뼈아픈 기억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패전 국가가 됐던 그런 기간이니까 뼈아픈 기억일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질서를 두고서 권력을 재편하는 그런 싸움을 앞두고서 판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바뀌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은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냐? 참 이 한반도라는 지형이 굉장히 중요한 지형입니다. 일본한테도 중국한테도 미국한테도 러시아한테도 다 중요해요. 이 한반도가. 정말 축복받은 땅일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해서 이곳을 두고서 싸움이 있다면 정말 뼈아픈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6.25처럼 부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일단은 한반도에 혈이 뚫리려면 결국에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중국 주도의 통일, 미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 통일 이거 둘 다 원할 거예요. 둘 다 자리를 내어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한반도는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서로 포기하기가 쉽지 않으면 서로 압박하고 쪼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곧 전쟁으로 될 거고요. 전쟁에서 한판 붙어서 이기는 쪽이 이쪽을 관할하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해방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연합 구조가 갖춰진 게 일단 이 중에서 북한의 입장이 왜 중요했냐? 북한만 오케이 하면은 일단 한국에서의 입장을 샤라웃을 했죠. 우리 통일을 원해서 한반도 통일해서 뭐 평양이었나? 거기에서 트럼프 월드 타워와 이제 골프 같은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우리는 통일 쪽, 평화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도 그래도 과거에 김정은과 친했고 우리는 좋았었고, 뭐 통일 관련된 얘기는 하긴 했는데 북한의 입장은 아직은 한 번도 듣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북한만 오케이 하면은 한반도는 이렇게 통일되고 빨간색으로 됐네. 뭐 북한만 어쨌든 오케이가 됐으면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번에 전승절 때 그게 나온 거예요. 전승절 때. 명확하게 나온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북중러 3차 세계대전 구조로. 이제는 라인이 명확해졌어요. 자, 이렇게 하늘색. 빨간색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이란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어디 있어? 이스라엘 어디? 여기 있어. 이스라엘 있고 대만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만 해협 그리고 한반도 이쪽을 두고서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대한 싸움의 진영이 명확하게 그어졌고 전쟁 지역도 영토들에 대한 그런 분쟁이 크게 될 곳들도 정해졌어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이 싸웠을 당시에는 이쪽이었잖아요. 태평양. 이제는 태평양이 사실상 전혀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태평양이 가장 안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크립토 사업을 하기 위한 유대 세력들이 많이들 탐내고 있죠. 나우루 섬이라든지 남태평양에 이런 곳들. 지금 그러니까 북중러 연합으로 굳혀졌고 이제 북한에 대한 입장도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특히나 전승절을 참여를 함으로써. 아, 이거 참 시간이 문제네. 시기가 문제네. 근데 뭐 시기는 명확하긴 하죠. 확실한 거는 어쨌든 2027년에 터지는 걸 확실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는데 다 이해관계가 있는 게 중국에서는 그때 이제 미국의 펜타곤의 10배 크기의 군사기지가 완공이 됩니다. 펜타곤의 10배 크기.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전승절에 나왔던 신무기들도 꽤나 위력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요. 북한은 이제 사이버적으로는 위협을 미국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빈도수가. 대신에 뭐 한국에서는 많이 막 그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래도 무기가 하나가 있죠. 바로 핵무기입니다. 핵. 핵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핵이 없었죠. 소련 해체되고 핵을 반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버티고는 있는데, 뭐 사실 추가적으로 핵과 핵으로 맞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와. 근데 이제 북한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실 북한의 뭐 인프라가 엄청나게 한국이랑 뭐 대만이랑 일본이랑 이 정도의 비교를 해보면은 그 정도로 막 인프라가 발전된 것도 아니고, 그래도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북한의 지도자가 만약에 명령을 내리고 오더를 내리면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까지 모든 것들을 수행하는 것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참전하면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이탈자들도 많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살았던 완전 한국과는 극과 극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혹여나 만약에 군사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단 전투력과 그런 이제 정신력, 그런 것만으로도 이미 지고 시작을 한다. 북한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상황을 가장 반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분쟁과 전쟁이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노스코리아라는 키워드를 X나 뭐 이런 데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냥 로켓맨이라고 불러요. 로켓맨. 그리고 오히려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어. 요즘 보니까. 왜냐하면 김정은이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병사들 세워놓고서 막 모자를 갑자기 본인이 쓰면서 어 긴장감을 풀어주는 리더십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난 댓글 부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반응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군사적인 분쟁이 발생을 하더라도 거부감을 가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저희가 이란이랑 이스라엘 전쟁하는 과정도 중동 전쟁하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게 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이제 UN 연합군이 막 지원이 오고 막 이런 것보다는 각자의 나라들이 서로 부담해야 될 것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다. 대응해야 되는. 근데 이제 이 북한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골든돔. 미국에서는 골든돔이 있어요. 이제 개발 중이라고 하죠. 골든돔은 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미사일이 날라오면 아이언돔을 쏴가지고 요격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골든돔이 구축되면 그냥 미국 본토 자체에 정말 돔 형체로 돼가지고 미국 본토에 미사일이 날라오는 것들을 다 방어를 하고 막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받는 국가들은 뭐 어떠한 조건으로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구축을 해주면 핵전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 또한 이제 준비가 시작이 됐고, 모르죠. 뭐 나중에 뭐 아주 빠르게 골든돔이 발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골든돔이 완성이 되면은 북한은 사실상 무력화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의 포지션은 북중러 연합이 3차 세계대전 구조가 더욱더 강화되고 이란의 핵무기나 군사적인 지원도 한다고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을 직접 미국의 본토에다가 쏠 일은 없을 겁니다. 대신에 이걸 가지고서 뭔가 협상 카드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밑에 있는 한국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가 돼야 되냐? 당연히 골든돔이 만들어지기 전에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는 건요, 오히려 러시아 전쟁에서 같이 참전을 해서 러시아로부터 기술들을 이전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부족한 석유라든지 에너지 강대국이죠, 러시아가. 석유 생산량이 탑3 안에 들은 곳이에요. 사우디랑 미국이랑 같이. 그리고 이제 식량 같은 것들도 러시아 물가 굉장히 쌉니다. 식량도 풍부하죠.
신에게 선택받은 나라라고들 합니다. 러시아가 사실. 인프라 발전이 조금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오히려 한국이랑 대만이랑 이런 주요 작은 도시들보다도 인프라는 좀 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전쟁의 승전국이 됐을 때는 아마 재건 사업이나 건설사들이 러시아에 가서 많은 것들을 인프라들 금방 뚝딱 지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군사전으로 갔을 때 승리하는 곳들은 결국에 앞으로의 패권과 인프라는 사실상 보장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인프라 사실 부족하죠. 부족한데 북한도 그럴 바에야 이번에 기회를 잡아가지고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대신에 역할놀이라는 게 있는데 명확합니다. 러시아는 나토고요. 나토. 중국은 대만이고요. 북한은 한국입니다. 이렇게. 이 구조예요, 이 구조. 일단은 시도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기를 두고서 싸우는 건데 한반도가 어떻게 통일되냐를 두고 싸우는 건데 한반도가 이렇게 그냥 완전히 먹혀버리면 일본도 까다롭다고 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죠? 만약에 미군이 만약에 감축이 되면 우리가 자위대를 파견해서라도 우리는 지킬 의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 이거 다 이제 구축해놨죠. 배치를. 그리고 굳이 한국이랑 일본에서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되죠. 왜냐? 한미일은 지금 연합관계잖아요. 미사일 발사대가 있으면은 그냥 핵을 미국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쏘면 되는 건데. 주한미군 엄청 많잖아요. 주한미군, 주일미군. 그러니까 아시아에 대해서 만약에 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핵을 굳이 안 만들어도 핵을 5,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핵무장을 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래서 일본도 사실 그렇게 먹히는 걸 원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연합군으로서 지원을 해줄 겁니다. 다만 이게 언제냐가 문제죠. 이게 시기를 봐야 되는데 2차 팬데믹이 먼저 오고서 내년쯤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빠르면 올해일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시기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 전조 증상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정말 이게 살면서 한번 겪어볼 만한 일이잖아요. 한번 안 겪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세계대전 사이클이라는 게 1, 2차 세계대전 거의 100년 전이잖아요. 3차 세계대전 겪는 것도 사실 거의 좀 드문 일이긴 한데 무조건 터지겠죠. 근데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하고 시기도 시기인데 일단은 금이랑 비트코인이 반응하는 거를 한번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냐면 일단은 당장은 골드 이게 두 개가 명확하게 디커플링이 될 때가 진짜 시그널이거든요. 골드랑 비트코인이 일단은 당장은 잠깐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동북아 전쟁이나 3차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이 펼쳐지면은 오히려 어 비트코인 쪽도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결국에는 여기에도 엮여 있는 게 미중 전쟁에서 확장된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것처럼 미중 크립토 전쟁 중에 하나가 이 비트코인을 두고서 싸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어쨌든 ETF로 보유 중인 비트코인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을 반대하잖아요. 근데 골드에 대해서는 금에 대해서는 ATM기도 설치를 하고 친 골드 ATM기 골드 사세요. 골드를 그리고 모으기도 했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반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아직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 샤라웃은 뭐 100만 개 모으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ETF도 미국계 기관들이 많고 이게 완전 극과 극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두고서 또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두고서. 예를 들어 폭락적으로 싸울 확률이 높겠죠, 이게. 그 전에 말씀드렸던 해시레이트 그런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이제 엮여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 결론은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잉 공급됐고 모든 것들이 해방되고 모든 게 풍요로워졌어요. 그게 물이 됐던요. 공기가 됐던 아니면 뭐 이제 식량이 됐던 돈이 됐던 모든 게 이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졌고 과잉 공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식량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걸 하죠. 위고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예전에 못 살았던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와는 다르게 지금 너무나도 넘쳐나니까 이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위고비나 이런 것들도 맞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물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것 같으니까 막 워터 파티라든지 이런 축제 같은 것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과잉 공급되고 풍요로웠던 것들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 수도 있다. 그게 아마 동북아시아 전쟁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한번 경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한순간에 순식간에 끊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코스트코 가시면은 정말 뭐 부족한 게 없잖아. 있는 거 없을 거 너무 대용량이라서 소분까지 한단 말이에요. 소분. 너무 많으니까 소분 모임도 있어요. 이게 소분 모임. 그러니까 이제 용량을 너무 많이 싸게 파니까 이거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이거 나눠가지고 우리 살 사람 해가지고 뭐 소분 모임까지도 생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이 딱 이제 통제가 되는 것들은 사실 이제 동북아 전쟁이나 뭐 이제 2차 팬데믹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당연히 이제 공급량이 지금은 풍요로운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막힐 수도 있단 말이죠. 뭐 최근에도 우편이나 이런 것들도 미국으로 못 가는 것들도 있는 거고 우편뿐만이 아니고 그냥 이제 바다로 이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가장 1순위는 비축해놨던 나라들은 오래 버티는 거예요. 비축. 뭐 쌀이랑 이런 것도 비축 많이 하는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일본이 부족했었나? 일본이 많이 비축을 했었나? 중국에서도 비축을 많이 했고 뭐 미국이라든지 뭐 러시아나 이런 것들은 식량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방향으로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과잉 공급됐던 것들이 제한이 되는 그런 시대가 한번 올 것이다. 시기가 한 1, 2년 정도 좀 부족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간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간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한 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동북아 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는 다른 곳들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아시아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대만이랑 이렇게 해서 엄청난 경제 발전이 있었는데요. 아시아 동북아 전쟁이 발생을 해버리면 뒤로 뭐 퇴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동남아시아는 기회가 될 겁니다. 동남아시아는 사실 인프라라고 한다면은 관광지라든지 뭐 호텔이나 5성급 호텔 이런 것들은 솔직히 괜찮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뭐 이제 교통 정리도 잘 안 되고 수도 문제도 있고 전기도 잘 안 나고 인터넷도 느리고 이래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가장 먼저 빠르게 바뀐 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아마 투자하실 거면은 이미 고평가된 나라들에 투자하지 마시고 베트남에 투자를 하셔야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올해 1월부터였을 거예요. 베트남 여행 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 오토바이 때문에 그 건널 수가 없어요, 그게. 그거 무서워서 그게 싫더라고요, 베트남은.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면은 나를 안 치고서 알아서들 피해가는 것 같긴 한데, 막 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올해 1월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도 달기도 하고, 그거 만약에 안 지키고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그냥 베트남 임금에 100%를 때려버려. 그냥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다 내야 돼요. 그럼 무조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공산주의니까 베트남이 왜 가장 먼저 실행되냐? 공산주의잖아요. 그래도 정부에서 말을 하면 다들 들을 거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해버리면. 그렇다고 막 탄압하거나 그런 나라는 공산주의 치고는 아닌 것 같은데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실행하고 바꾸기에는 굉장히 좀 좋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큰 흐름이 있었던 게 예전에 한국에서 2002년 월드컵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단일화가 됐어요. 어떤 걸로? 축구로. 베트남도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님의 그 대란이었나요? 항서매직이라고 하면서 베트남도 축구 열풍. 뭐 예전에 막 오토바이 타고 막 그러고 다닌 것처럼 한국에서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 광란의 파티처럼 이제 그 월드컵 베이비 세대라는 그런 게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고 최근에 개편되고 있고 한데 여기서 제조업이 됐던 뭐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됐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시아 쪽은 이미 많이 고평가가 되고 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주요 대기업들이나 이런 몇몇 기업들은 그래서 미국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생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기회들이 베트남뿐만 아니고 동남아시아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쟁이 오히려 동남아시아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이 나라들은 인프라 성장이나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식민지 국가였잖아요. 근데 식민지 국가였던 한국과 대만이 일단 성장을 이뤄냈잖아요. 오히려 경제 강대국으로 TSMC 뭐 대기업들부터 해가지고 K-팝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나름대로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해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을 어떻게 해주냐? 예전에 흑인 노예 시절이 있었던 흑인 노예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이제 흑인 노예 시대가 아니고 피지컬도 오히려 좋으면서 거기서 운동선수, 래퍼, 팝스타, 영화배우, 슈퍼리치 흑인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흑인들도. 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국가들이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여러 이민 가는 이제 아랍인들이었나? 어디 쪽이죠? 중동 쪽에 막 이민 간 사람들 많아가지고 막 시위할 때 보면은 막 아랍어도 써있고 막 그래요. 완전히 먹힌 거죠,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식민지를 두고서 강력했던 국가들은 먹혀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노예처럼 됐던 그런 인종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차별이 좀 없어지고, 한국이랑 대만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이랑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한반도라고 해야 되죠. 한반도랑 대만은 식민지 국가였어요. 일제 때. 정말 못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 작은 나라인데 잘 살게 됐어요. 근데 그 논리대로라면 반대로 북한은 정말 못 살고 지원 없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해방 쪽으로 된다면 뭐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최악일 수도 있는데 북한이 한국을 먹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최악이면. 뭐 그런 양상으로도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반반 그어져가지고 북한의 인프라 발전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원래는 평화 통일이 가장 좋았겠지만 예를 들어 군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안보나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도 정말 그래도 군사적인 부분은 그래도 튼튼하잖아요. 그리고 경제는 한국이면은 그거를 원래는 서로 쉐어해서 분담해서 하면은 최고일 텐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성장에 대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이제 얽매여 있잖아요, 사실. 한반도 자체가 지금 분단이 돼서. 그래서 이것들이 해소가 되려면은 완전히 이제 한쪽을 내어주거나 아니면 전쟁 이후에 통일이 되거나 이게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죠. 승리하는 쪽이.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기는 잘 모르겠어요. 시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샤라웃은 해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소설인데 소설 내용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연합 구도가 원래는 이렇잖아요. 뭐 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 3차 세계대전 연합 구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 일본, 한국, 미국 이렇게잖아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가.
3차 세계대전 구조가 뭐 사우디까지도 있을 수 있고, 사우디는 중립이라고 해야 되나? 사우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이런 상황인데 원래 이렇죠. 근데 이제 소설입니다. 구세력과 신세력의 구조로 봤을 때, 이 세력 간의 싸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완전 정반대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나토 연합도 어떻게 보면 블루팀이죠. 근데 나토랑 오히려 중국입니다. 나토랑 중국. 그리고 한국이요. 아, 진짜 완전 정반대예요, 사실. 세력 간의 싸움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러시아랑 북한은 맞거든요. 근데 여기 미국까지 있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구세력, 신세력으로만 구조로만 봤을 때. 아, 이런 구조란 말이죠, 사실. 아, 대만도 있구나. 오히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또 나눠보면 또 이렇게 되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나눠보면 이렇게 되고. 3차 세계대전 구조로 보면은 이렇게 되고.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신세력, 군부 세력이 승리하는 쪽은 결국에는 전쟁입니다. 먼저 시작을 한 거는 신냉전 시대에 이제 큰 지각 변동처럼 움직임이 있었던 건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시작을 했고, 지금 북중러 연합체가 구조가 형성이 됐으면 신세력이 승리하는 쪽은 북한은 한국, 중국은 대만 이쪽입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다를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미국도 결국에는 내전이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2029년쯤에나.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나토입니다. 나토. 근데 순서로 따지면, 타임라인으로 따지면요, 지금 이란, 이스라엘, 러시아, 나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솔직히 중동에서 먼저 일어나고서, 중동 먼저 나고서 마지막에 2차 한국전쟁이 나중에 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안 날 거면 그냥 아싸리 안 나고 평화통일이 돼버리지 왜 마지막에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오히려 지금 다음 타겟으로 유력한 게 지금 동북아시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제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있죠. 민주당, 공화당.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은 두 가지 얘기를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트럼프 대통령 다이 다이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죽었다 막 이런 얘기를 그냥 뭐 AI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앱스타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연설만 하면은 앱스타인, 아니면 진짜 트럼프는 사망했다. 이 두 개가 그냥 아마 이제 좌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중간에 추가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의 개다 막 이런 식으로. 푸틴인 뭐 오히려 동맹 관계다. 아, 제가 말씀드린 그 구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어떤 게 또 나올 수 있냐? 북한의 이번에 김정은의 그거냐?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약간 미디어전으로 봤을 때 외국에서 지금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말을 잘 듣는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뭐 앱스타인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혹여나 북한에서 정말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뭐야? 아, 트럼프 대통령 맨날 계속 김정은한테 김정은 만나고 싶고 우린 좋다, 사이 좋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김정은이 예를 들어 북한에서 한반도를 기습적으로 남침을 해요, 만약에. 그러면 외국에서 이제 미디어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뭐야?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 언젠가는 김정은과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뭐야, 북한이 한국을 공격을 했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이것 또한 이제 푸틴 대통령이랑 이렇게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게 좀 그려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결국에는 3차 세계대전은 필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세력들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 중에서의 전쟁은 필연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기가 언제가 될지가 모르겠지만. 시기가 중요해요. 시기가. 솔직히 시기는 예상이 안 돼요. 시기는 예상이 안 되고. 뭐 어떻게든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10월 전에. 뭐 어떤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엄청 길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뭔가 좀 쇼부가 난다면 올해 안에 2025년 올해 안에 뭔가 변동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만 그거는 코인 쪽에서 먼저 반응을 해줄 것 같아요. 특히나 골드가 상승해서 약간 비트도 약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얘가 이렇게 디커플링 하는 날이 오면은 그때는 정말 위험하다. 이거는 오히려 주한미군 미국 대사관이 자국으로 철수 대피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골드 가격 올라가고 코인 떨어지고 갑자기 달러 가격 상승하고 이래 버리면은 오히려 그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USD 원도 최근에 상장이 됐죠. 이것도 같이 당장에는 따라가겠죠. 이렇게 돼 버리면 오히려 이게 더 빠른 정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좀 긴 내용인데 오랜만에 정리한 내용이어서 좀 길게 좀 찍어 봤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은 전승절 끝나고 9월 8일에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